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38번의 시간에 걸쳐서 고졸사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졸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고졸사회에 총 10단원이 있거든요. 그 10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지리 파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지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위치와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교재를 조금 읽어보시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국토와 지리 정보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 자,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위치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재나 교과서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수리적 위치, 두 번째는 지리적 위치,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계적 위치. 이렇게 3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자,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건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절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계 지도나 그다음에 지구본 같은 것들을 보면 위선과 경선이 있죠. 그 위선과 경선에 따라서 어디에 있느냐, 이런 좌표점을 찍어주는 그러한 위치들, 이러한 위치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리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개 뭐 북위 뭐 몇 도 몇 분, 뭐 동경 몇 도 몇 분,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숫자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적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리적 위치를 나타낼 때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립니다만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위도고 어떤 게 경도냐? 그러니까 세계 지도나 지구본을 봤을 때 가로줄이 뭐고 세로줄이 뭐냐? 요거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로, 세로입니다. 위도가 가로, 경도가 세로예요. 그래서 이 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위와 남위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지구본을 봤을 때 지구를 이제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나누잖아요. 공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북반구와 남반구를 구분하는 기준, 이게 적도라는 거죠. 적도. 위도 0도 지점인 적도. 햇빛을 비쳤을, 태양이 비쳤을 때 태양이 완전히 찡 하고 닿는 그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위와 남위로 구분이 되고, 이 위도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됩니다. 뭐 열대기후, 온대기후, 아열대기후, 그 다음에 뭐 한대기후, 냉대기후, 이렇게 기후가 구분이 되는 이 같은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위도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위도상으로 봤을 때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면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3도 지점이라고 하면 이제 마라도 지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3도 지점이라고 하면 저 위에 두만강 지역, 압록강 지역이 될 겁니다. 압록강 기점 지역이 될 텐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가 대체적으로 온대기후를 나타낸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경도입니다. 경선, 세로줄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 이 경도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경과 서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지구과학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그리니치 천문대를 이제 본초 좌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는 시각이 결정이 돼요. 시간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는
뭐 9시간 반 차이가 난다. 뭐 이렇게 시차가 발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경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다. 그래서 시간차가 발생하는 게 이 경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고 그냥 경도에 따라서 시각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경 124도 그러면 서쪽 끝이 되겠죠. 우리나라 서쪽 끝. 백령도나 서해 5도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경 132도는 이제 동쪽 끝. 울릉도 독도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북위 33도와 43도 그리고 동경 124도에서 132도 이 지역, 이 영역이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 우선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위도로는 뭐가 결정이 된다? 기후가 결정이 된다. 경도로는 시각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리적 위치입니다.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지형 지물이나 방향,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위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길 같은 거 물어볼 때 얘야 우리 뭐 서울역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저 서울역 가려고 하면요 미남문방구 옆에 골목으로 돌아서 가시면 두꺼비 만두집이 있고요. 두꺼비 만두집에서 오른쪽으로 도시면 거기서 바로 보여요.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알려줄 때 어떤 지형 지물,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위치.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지물들이에요. 대륙이나 해양, 반도, 뭐 산맥 이런 특정 지형과의 거리나 방위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위치다. 그러니까 뭐 그 위치가 뭐 산 중턱에 있든지 아니면 계곡에 있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기후가 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떠한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반도라고 하는 지형적인 특징이 있죠. 또 주변의 지형 지물을 보시면 뭐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극동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리적으로 뭐 위도 몇 도냐, 경도 몇 도냐 이런 숫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지형 지물에 따라서 지형의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느냐, 뭐 아시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뭐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도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뭐 대륙성 기후, 바다보다는 땅에 육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기후가. 그래서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뭐 이러한 것들 특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위치의 개념이 바로 이 지리적 위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적 위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사회를 배우는 입장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위치는 지리적인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적 위치예요. 이 관계적 위치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냥 뭐 지도상에 나와 있는 어떤 수리적인 위치, 지리적인 위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이 주변 국가, 어떤 하나의 어떤 지점이 주변 국가들에게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위치를 우리가 관계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이 되는 상대적인 위치다. 그러니까 주목을 받던 지역이 쇠퇴를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던 지역이 다시 주목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그 위치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심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시아의 허브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게 반도로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극동 지방에서 반도의 국가로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을 이어주는 하나의 어떤 중심축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국 그러면 어딘지도 몰랐어요. 88 서울올림픽 개최될 때만 하더라도 한국이 어딘지 모르고 지구상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수였는데 요즘에는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위치가 상당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관계적 위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베세토 벨트, 그러니까 베이징, 서울, 도쿄를 연결하는 이 삼각 벨트, 베세토 벨트나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그러니까 아시아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국가들,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한국, 일본은 물론 일련이와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뭉치는,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지역의 중요도를 조금씩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적 위치의 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위치와 관련된 세 가지의 관점들을 봤어요. 첫 번째 수리적 위치, 두 번째 지리적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적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살펴보는 내용들은 지리적 위치다라고 하는 점 생각을 해두시고 각각의 위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위치를 수리적 위치의 관점에서, 지리적 위치의 관점에서, 관계적 위치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계 속의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우리나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올림픽이 개최될 때만 하더라도 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고는 합니다. 뭐 많은 붐이 일고 뭐 월드컵도 개최를 하고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과거보다는 상당히 좀 인지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러한 아픈 기억이 있고요. 또 그 식민 통치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전쟁을 겪으면서 상당히 조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침체된 많은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반세기 정도를 그런 20세기 들어와서도 반세기 정도를 굉장히 좀 침체 일변도에 있다가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 공업화를 바탕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임금과 그 다음에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공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또 과거에는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는 그 국제 연합이죠. 유엔의 원조를 받기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유엔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NGO 기구를 통해서라든지 저개발 국가나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는 그러한 위치에도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국제 활동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제 연합을 통해서 지역 개발이나 의료 지원, 또 난민 구호 활동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눈부신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지리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 반도 국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반도라고 하는 것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그 지형을 활용해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의 어떤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과 같은 해양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륙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좀 절실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 같은 거대한 대륙도
해양으로 진출해야 하는, 러시아도 마찬가지. 해양으로 진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반도에 대한 사용, 반도의 이용, 반도 국가와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여러 측면에 있어서 좀 편의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리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주변 국가의 어떤 의지나 노력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지형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받아가지고 20세기에 반짝 등장한 그런 신흥 국가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5,0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래된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많은 유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뭐 경주 석굴암이나 불국사, 수원의 화성, 서울의 종묘, 또 제주의 화산섬이나 용암 동굴과 같은 그러한 세계의 자랑,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그러한 엄청난 문화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뭐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오는 민족들이 지금 뭐 5,000년이라고 하면은 우리 50세기 이상인데 50세기 이상 동안 쭉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이어오는 그러한 민족들이 지구상에는 없다. 그렇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민족적인 자부심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20세기에 들어와서 한 50년 우리가 좀 침체를 겪었을 뿐이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어떤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신흥 독립국가들과 그렇게 궤를 같이 하는 그러한 민족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영역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살펴봤으니까. 자,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우리가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영역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내가 그 나라에서 내국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내국인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그 공간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만약에 뭐 필리핀을 갔다. 그러면 필리핀에 갔을 때는 입국 심사 받을 때 내국인 있는데 줄 서면 안 돼요. 외국인에 있는데 줄 서야지. 나는 거기 가면 외국인인 거잖아요. 왜? 내가 아무리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지 필리핀의 주권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의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왜 우리가 고생 많이 하신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야, 너네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봬도 내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자, 산전, 산, 땅입니다. 수전, 물에서 싸우는 거죠. 그죠? 공중전, 하늘에서도 싸워요. 자, 그러니까 영토의 영역의 각 지역의 각 영역에서 나는 해볼 건 다 해본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산전은 어디서 겪을까요? 영토에서 겪습니다. 이 영토라고 하는 거는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땅, 육지입니다. 육지. 그래서 육지와 섬, 토지로 성립이 되는 국가의 영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딱 보이는 지도상에 놓고 봤을 때 땅이라고 보이는 곳, 이러한 곳들이 이제 영토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와 그 옆에 붙어 있는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반도와 우리나라 주변의 섬이 약 한 3,200여 개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 이제 사람이 사는 섬은 한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한 것들이 영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간척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한반도 육지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닿지 않는 땅, 이거는 전부 다 영토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에 영해입니다. 영해는 수전이에요. 물에서 싸우는 거. 자, 근데 이 영해, 바다인데, 쉽게 말해서 바다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최저조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저조위선. 최저조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선 조위선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조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안선이에요. 해안선. 그러니까 육지하고 바다가 맞닿는 지점. 이걸 우리가 조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편의상 해안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저조위선이에요. 최저조위선.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바닷물은 6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밀물때 들어오는 물의 높이하고 물의 지점하고 해안선하고 썰물때 빠져나갔을 때 해안선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해를 이야기할 때 바다는 밀물을 기준으로 하느냐 썰물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최저조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빠져나갔을 때 그때의 해안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최저조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최저조위선이란 썰물 때의 해안선을 이야기해요. 그럼 썰물 때의 해안선부터 12해리 이내의 수역을 우리가 영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바닷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 땅이야. 그 12해리를 결정하는 지점이 썰물 때 빠져나간,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갔을 때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12해리 지점을 우리가 영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영해는 연안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는 무슨 어업활동이라든지 해안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영역이니까. 그 뉴스 같은데 가끔 보면은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침범해가지고 불법 조업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의 기준이 되는 영해의 기준점이 바로 이 최저조위선에서 12해리 이내의 수역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해리가 안 되는 지점은 어떻게 해요? 육지가 붙어 있어서. 그런 때에는 이제 따로 설정을 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영공입니다. 영공은 이제 공중전을 하는 곳이죠. 공중전. 자,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영토와 영해가 있는 영토와 영해 지역을 쭉 둘러놓고 그 영토와 영해에 해당이 되는 하늘을 우리가 영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공은 통상적으로는 왜 우리가 그 지구과학 시간에 보면은 그 공기의 층을 대기권, 성층권 쭉쭉쭉쭉 이렇게 나누잖아요. 성층권부터는 안 따지는데 보통 대기권, 산소가 있는, 질소와 산소가 있는 대기권의 영역을 우리가 가리켜서 영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공은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의 어떤 양해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하늘의 공간, 이 공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영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영공에 이제 불법으로 만약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범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큰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에는 전쟁도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영공은 항공교통이나 국가안보 그리고 각종 관측과 관련해서 요즘에 최근에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성을 좀 많이 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성을 발사한다라든지 그 위성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영역을 찍을 때 그럴 때 미치는 어떤 지점들, 이러한 지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토와 영해와 영공은 각각 어디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영토에 해당이 되는 지역, 해안선 바로 윗 지점이죠. 그리고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이제 그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우리가 영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영해까지부터 위에 대기권까지를 우리가 영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조금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요. 자, 최저 조위선 썰물대 해안선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라 그랬는데 그러면 썰물대 드러나는 땅, 이 갯벌은 과연 영해에 해당이 돼요? 영토에 해당이 돼요? 라고 묻습니다. 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당연히 영토에 해당이 되죠. 드러난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물 때 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영역을 따질 때는 딱 바닷물을 썰물에다 딱 묶어놓고 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다는 거기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고 나머지 드러난 땅은 전부 다 영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토와 영해와 영공의 개념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리던 가운데에 영해가 있어서 육지와 육지가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어가지고 12해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경제적으로 양 국가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합의하에 별도의 경제 수역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바다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해안선을 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해안선은 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선 기선이 있고 통상 기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직선 기선이라는 건 어떠한 것을 직선 기선이라고 하느냐 하면 해안선의 드나들미 굉장히 복잡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안선이 드나들미 복잡한 지역은요. 자, 어디서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12해리를 잡아야 될지 몰라요. 이걸 좀 가늠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 기선이라고 하는 건 이 드나들미 복잡한 지역들을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직선 기선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드나들미 이렇게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신경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 지역에 대체적으로 여기서부터가 이쪽의 영역이야 라고 해서 직선으로 거리를 재기 쉽게 만들어 놓는 기선이 바로 직선 기선이에요. 우리나라의 서해나 남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한 직선 기선을 가지고 영해를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러면 통상 기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통상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기선이에요. 우리나라의 동해 같은 데를 보시면 동해는 서해와 남해와는 조금 또 반대로 굉장히 밋밋하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해안선이. 그러면 그냥 이거는 뭐 직선을 따로 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12해리를 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도의 작업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는 기선을 우리가 통상 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처럼 해안선의 드나들미 심한 지역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를 때 일괄적으로 나름의 다른 직선을 그어서 설명하는 기선을 우리가 직선 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선에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00해리까지 바다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그러니까 12해리까지의 영해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역을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해와 공해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체적으로 이 경제수역은, 우리가 따지는 경제수역은 영해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지역이에요. 근데 영해로부터 200해리를 딱 짚었을 때 그게 다른 나라의 영해를 침범할 경우가 있습니다. 좁으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양 국가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이 경제수역이 배타적인 경제수역이에요. 이곳에서는 연안국의 해양 해역에 관한 수산자원이나 그다음에 대륙붕의 지하자원 관할, 그리고 환경보호, 뭐 이런 나름대로의 주권들을 인정을 받습니다. 나름대로의 주권을. 그러니까 그 연안국 지역에 대해서 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요, 자기네들이 어떤 수산자원, 어업을 해도 되고 해안 측량을 해도 되고 자기의 영해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외국 선박이 운행을 하거나 또 해적 케이블 같은 거 건설을 하려고 그러면 바다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자원에 관한 어떤 권한 이외의 외국인 활동들은 인정을 해줍니다. 원래 이러한 그 운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남의 영해에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양 환경 보전이나 인공섬과 같은 인공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해요. 이 경제수역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들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영해를 포함해서 200해리 지역까지를 우리가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수역이 해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서해 같은 경우에도 그 동진아해나 서해가 서로 이렇게 인접이 되어 있고, 일본하고도 그렇죠. 대한해협, 굉장히 좁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해에 대한 영해의 중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중국과 별도의 어업협정을 맺어서 그 어업협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바다의 주권, 해양 주권들을 행사를 하고 있죠. 우선 한일 어업협정 같은 경우에는 중간수역을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간수역에 독도가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 어족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이 중간수역에 독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영토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중간수역을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거는 한국이 주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일본이 주권을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국제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딱 우리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수역을 설정을 해서 어족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협정이 99년도에 체결이 됐고요. 다음 한중어업협정, 중국과의 어업협정은 잠정조치수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양국 어선들이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는 자유롭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요즘에 중국의 어선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우리 어선들 전부 다 내쫓고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업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막 이렇게 어업활동 하려고 그럴 때 막 이렇게 좀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그래서 그거 이제 막으려고 이제 해양 경찰들이 나가게 되면 그 해양 경찰들한테 막 이렇게 쇠몽둥이 휘두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지켜야 될 것만 제대로 지킨다라고 하면 이 영토의 문제, 영해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그 협정의 내용들은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변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주권을 좀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확보를 하는 것,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잠재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마지막으로 보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위치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자, 기후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온대 기후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계절풍의 영향에 따라서 평균 강수량이 상당히 좀 많죠. 한 1300에서 1500mm 정도, 연강수량이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농업에 상당히 유리하고 생물종도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말씀드리죠. 반도국가라고 하는 지리적인 특징,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륙이나 해양으로 진출을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막혀 있어서 대륙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해요.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유로스타라고 하는 열차를 타면 영국에서 해저 터널을 타고 이렇게 프랑스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권에 이렇게 출입국 심사 받고서 도장 같은 거 찍을 때 보면 비행기 타고 항공을 이용해서 국가를 이동할 때는 비행기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면요. 기차 도장이 찍혀요. 육지를 통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국경을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장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도 국경을 넘을 수 있어? 라고 굉장히 좀 생소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반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 막혀 있어서 육지를 통해서 어떤 외국을 나간다라고 하는 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반도라고 하는 이 지점은 대륙이나 해양, 대륙으로도 진출하기에 유리하고 해양으로도 진출하기에 유리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반도 국가의 지리적인 이점을 우리가 좀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서 좋게 남북 통일이 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발전 잠재력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공이나 해상 교통을 통한 물류 허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해안 국가에서 이 반도로 물건을 실어 가지고 오면 대륙에서 그거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물류의 허브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 잠재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와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위치나 영역이라고 하는 단순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우리나라의 영역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지리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꼭 거론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니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첫 시간의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첫 시간의 내용들을 좀 반드시 익혀두셔야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드리면서 첫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복습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